누구의 비교도 거부한다. 독창적인 시선으로 정치권을 통찰하는 여의도 펠렛 시간. 한국 정치인들의 가장 많이 찾는 최고의 분석가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하루 남았습니다. 떨려요. 안 떨리세요? 저는 뭐 선거는 늘 떨립니다. 전도 내일 또 개표 방송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옛날에도 개표 방송 되면 오후 6시 딱 되면 카운트다운하고 확 이렇게 나오잖아요. 대선 때도 그러고. 그때만 가슴 두근두근. 그건 나는 두근두근되고 보는 분들은 그 개표 방송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사전에 뭘 좀 알고 보지 않냐.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 때도 이제 제가 K 방송에서 정치합시다 하니까 거기 뭐 저도 있고 뭐 유시민 씨도 있고 뭐 박형준 씨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KBS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도 뭐 이렇게 기뜸이라도 모르는 겁니다. 다 모르죠. 총선이고 그 대선이고 맞아요. 똑같이 그 순간에 탁 열리는 거 보면서 이제 방송하는 거예요. 저 청취자 여러분들 진짜 잘 아셔야 돼요. 저도 지난 총선 때 개표 방송 모 방송국에 썼었는데 6시 땡 칠 때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 여론조사 관계자들도 몰라요. 당 관계자들도 몰라.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또 특히 제가 개표 방송에 제가 몰라서 그 K 방송에서 터치 스크린을 이용해서 좀 보라는데 그때만 해도 사전 투표를 4년 전에 보정을 못했어요. 본 투표 중심으로 출구 조사를 하니까 사전 투표는 민주당이 대단히 앞섰고 본 투표는 이제 미래통합당이 대단히 앞섰는데 그러니까 본 투표 중심으로 하니까 사실 이게 격차가 확 줄어 나오잖아요. 그래서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에 보정을 한다 그러니까 좀 봐야죠. 그래요. 자, 그러면 이게 보면은 이제 주로 양당 이렇게 딱 화면 2분할로 해놓고 자, 여러분 그리고 개표 방송은 SBS입니다. 그건 이제 저희가 깔고 갑니다. 그건 SBS를 하셔야 돼요. 딴 데 보지 마세요. 저는 SBS. 참고로 K 방송 갑니다. 자, 마이크 끄겠습니다. 지금 한 5분간 마이크 정지. SBS의 개표 방송. 저기에 딱 이제 화면 2분할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되게 한쪽 당은 와 하고 한쪽 당은 침울하잖아요. 이번엔 누가 와 할 것 같으세요? 일단 와는 민주당이 하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국민의힘이 이긴다는 전망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해서 선방하느냐 뭐 이런 거지 원내 일당이 된다거나 뭐 좀 더 나가서 원내 과반이 된다거나 뭐 그렇게 예측하는 뭐 분도 있긴 있던데 근데 대체적인 전망은 또 각 당에서 조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을 텐데 양당의 분위기를 보면 또 캠페인하고 읍소 전략을 쓰고 있는 국민의힘을 보더라도 격차를 줄이려고 하는 거지 뭐 이기겠다 이렇게는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이 좀 우세한 거 아닌가 이렇게는 보입니다. 다만 그게 원내 일당이 되느냐 원내 가반을 넘느냐는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그게 이제 승리 기준을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와 국민의힘 같은 경우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게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위원장의 정치적인 미래와도 좀 연관이 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범야권 200석 얘기를 계속했잖아요. 특히 조국 대표는 그게 이제 탄핵 가능한 선이고 개헌 가능한 선이고 거부권 행사를 무력화할 수 있는 선이고 그래서 뭐 200석 얘기도 있다가 저도 180석 요거는 뭐 패스트트랙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4년 전에는 범야권이 범여권이죠 그때 범진보라고 하죠. 범진보가 190석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180석을 했고 열린시민당과 정의당까지도 190석이 됐는데 180석만 해도 뭐 패스트트랙 통과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고 이재명 대표는 151석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151석. 원내 가반은 이제 뭐 법안이나 이런 거에 단독 처리도 가능한 거지만 왜 그 얘기를 하냐면 만일에 151석이 무너졌다고 칩시다. 뭐 이기긴 이겼는데 뭐 147이라든가 뭐 148쯤 했다. 4년 전에 180석을 했기 때문에 이거 가반을 못하면 이거 가반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이렇게 높은데 공천에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재명 대표 책임론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 드리는 게 각 당 이게 일단 양당부터 하면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같은 경우 과반을 하면 이건 뭐 그냥 뭐 누가 물어도 승리 와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니고 이제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본인들이 특히 이재명 대표 한동훈 위원장이 웃을 거냐 못 웃을 거냐 그거 제가 궁금해서 일단은 그래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단독 가반 여기서는 더불어민주연합까지는 포함한 겁니다. 그 안에 뭐 민주당만 따로 분리하고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지난번에도 180석이라고 하는 건 그거 다 포함한 거니까
적어도 더불어민주연합까지 포함해서 151석을 넘어가면 예. 그건 뭐 민주당의 명백한 정책 승리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도. 왜냐하면 네. 본인의 당으로 만들고 공천을 그렇게 하고도 151석 한 거니까 하긴. 심판론을 어쨌든 잘 살려간 네. 거고 그렇게 봐야 될 거고 가반이 안 되면 원내일당이 되더라도 네. 그렇게 되면 모든 법안 단독 처리할 때도 조국 혁신당한테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고 캐스팅보트를 그 조국 대표가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럼 그리고 전국 주도권이 특히 조국 대표한테 갈 수도 있다. 그렇죠. 주목을 더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그런 면에서 보면 151석을 넘기느냐 이거고 반대로 말하면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은 예. 탄핵 저지선 100석 예. 그다음에 패스트트랙 저지선 120석. 그러나 그 정도까지 그다음에 단독 과반을 저지하려면 제가 보기엔 135석 정도를 넘으면 되지 않을까. 135. 왜냐하면 단독 과반에 저지하려면 민주당에. 그러니까 135석이 된다는 건 단독 과반 저쪽에 150석하고 합치면 예. 뭐 150석 하면 286석 5, 6석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소속하고 비례정당 몇 명 빼면.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이 있고 개혁신당이 있고 뭐 새로미래도 있고 정의당도 있으니까 그거 하면 135석을 넘기면 예. 민주당의 원내 과반을 저지할 수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원내 과반을 저지했다 그러면 웃지는 못하겠죠. 당이 패배했으니까. 그래도 정치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은 상당한 성과를 냈다. 윤 대통령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던 선거였는데 그래도 의석수를 많이 좁히고 뭐 10여 석 차이로 좁혔다 이렇게 될 거고 120석을 넘겨서 패스트트랙을 저지했다. 이거는 뭐 본인들은 그냥 그래도 한동훈 위원장이 선전했다. 더 어려울 수도 있었다. 이렇게 위로하겠지만 한동훈 위원장의 정치 미래가 그렇게 밝지는 못할 거다. 왜냐하면 그래도 구원투수를 집어넣었는데 뭐 그닥 큰 성과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한동훈 위원장이 선전했다는 느낌보다는 이재명 대표가 151석을 넘길 민주당이 했을 거기 때문에 모든 주목이 그리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성공했다. 승리했다. 이렇게 되면 한동훈 위원장을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것도 못했다. 뭐 120석도 못했다. 그러면 이제 지난번 선거하고 120석 중간이라 그러면은 뭐 그건 정치 미래는 없다고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자, 앞서 윤석열 대통령 그 긍정평가 부정평가에 관한 언급이 있어서 제가 여론조사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1일에서 3일 SBS가 입소스에 의뢰해서 무선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평가 긍정 37 부정 58 나왔다는 거. 요거 자세한 내용은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거 매번 얘기합니까? 네, 매번 해요. 제가 뭐 방송 중에 윤 대통령의 부정평가 높은 상황에서 이 얘기했는데 이걸 얘기를 해야 됩니까? 예. 선거는 내일입니다. 네. 저는 장수 프로입니다. 그건 뭐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럼 저희는 장수 프로고 계속 갈 거예요. 저는 안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돼요. 저희 PD를 양복 입고 어디 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 얘기 좀 해보죠. 투표율 워낙 이 투표율 분석 좋아하시니까 이번에 사전 투표율 높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사전 투표율은 그냥 뭐 여러 기자들 질문 저도 많이 받았는데 저는 뭐 사전 투표율은 사전 투표라고 이제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본 투표가 3일 있는데 첫째 날 31.28%가 했다. 뭐 날씨도 좋고 그냥 그래서 미리 가서 했고 한동훈 위원장도 뭐 254명 다 전원다 후보들 가서 사전 투표해라. 그렇게 다 독려했기 때문에 뭐 그냥 워낙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외 투표 이렇게 쉽게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올라갔고 앞서 한병도 위원장 민주당 위원장은 제가 이 질문 드렸더니 호남 높고 수도권 높고 상대적 영남이 낮은 거 이거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분노 투표 정권 심판론 투표 여기가 몰려서 이렇게 된 거지 뭐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보수 결집학 이런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니 그거는 뭐 또 뭐 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 뭐 이제 또 본투표 때는 또 그에 반작용으로 투표 나서 맞춰질 테니까 그건 전체 총투표를 봐야 될 것 같고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계속 안착이 돼서 4년 전에는 한 약 40% 총투표율 대비 한 40%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때 26%를 넘기면서 그것도 대단히 높았던 건데 그리고 지난 대통령 선거 때는 뭐 44% 44에 45 사이까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일에 그 총투표율 대비 사전투표율이 50%가 된다고 해도 저는 안 놀랄 겁니다. 50%면 지금 31.23이니까 28이니까 31.3이라고 치고 62.6%가 나오면 50%까지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저는 그 놀라지 않고 이번에 민주당이 그거 맞추는 바람에 김민석 의원 후보가 그 괜히 또 이거 뭐 예. 선관위만 더 피곤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다 이게 부정선거의 증거 아니에요. 예. 근데 알겠습니다. 저는 예. 이게 그 사전 투표율이 올라온 것이 그거는 큰 의미가 없다. 그럼 의미가 본 투표율은요? 그러니까 본 투표율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항상 사전 투표율이 본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건 예. 많이 높아졌어. 근데 사람들이 와 이거 이렇게 높으면 우리가 불리한 거 아니야? 약간 자극을 해서 조금 더 그 나오게 예. 독려할 수 있고 예. 뭐 그럴 수는 있고 그래서 예. 좀 투표율이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예. 저희가 그 사전 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민주당이 기대하는 거 70% 넘을 거다 이렇게 보지 않는 이유는 4년 전에 말이죠. 사전 투표율이 아까 44에서 45 그 사이까지 올라왔잖아요. 45% 네. 가까이 올라왔지만 그 2017년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율은 그보다는 많이 낮았는데도 0.1% 총 투표율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꼭 그게 맞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주목하는 건 총 투표율이고 총 투표율 중에서 그러니까. 예. 세대별 투표율. 세대별 투표까지 봐야 돼. 원래 총 투표율이 몇 퍼센트 넘으면 어디가 유리하고 요 로직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제가 갖고 있죠. 예. 그래서 그 로직은 55% 미치면 그렇게 나오기는 어려운데 예. 그 지난번 지방선거도 50.9였잖아요. 그러니까 55%가 된다는 건 민주당이 무조건 불리할 거다. 예. 그리고 그거는 뭐 원내 국민의힘이 뭐 원내 일당도 될 수 있는 예. 그 정도로 낮은 예. 거고 그렇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쭉 조사를 해보면 예. 60대 이상의 국민의힘이 강한데 거기도 투표 의향이 굉장히 높아요. 예. 근데 20대 30대가 굉장히 낮아요. 지금. 예. 부동층도 20, 30대가 제일 맞아요. 많고 투표 의향도 많이 낮아서 낮아진다면 거기 때문에 낮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은 신호는 아니니까 예. 그런 점에서 투표율이 중요하다고 보고 예. 민주당은 지금 65% 한병두 위원장이 뭐 계속 인터뷰 하시던데 65% 넘어 지난번에 66을 넘겼으니까 65 넘어가면 지금 그 민주당이 유리한 판세가 그대로 선거로 이어질 거다. 예. 이제 이렇게 보는 것 같고 그 중간이면 저도 뭐 60% 넘어가면 예. 예, 뭐 민주당이 지금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보면 여론조사는 100% 투표한다는 걸 전제하기 때문에 예. 투표율이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처럼 막 80%까지 막 올라갈수록 예. 여론조사에 수렴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요? 낮아질수록 예.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거니까 예, 그 점을 이제 세대별 투표를 봐야 되겠습니다. 세대 투표율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20대, 20, 30대 투표율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런 얘기네요. 속으로 말하면 민주당 지지 성향이 높다고 한 40, 50대 투표율이랑 국민의힘 지지 성향이 좀 높은 편이라고 높다고 하는 60, 70대 투표율을 비교 이런 거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물론 20대, 30대, 40대까지 그 58% 대략 네. 그 인구 구조를 갖고 있고 유권자 50대가 20%고 60대 이상이 이제 32% 되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20대, 30대를 주목하는 거는 20대가 굉장히 지금 부동층 나는 지지할 정당이 없다가 40%대를 유지하고 있고 네. 투표 의향도 50%대예요. 근데 반면에 70대 이상은 투표 의향이 90%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걸 좀 보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20, 30대가 탄핵 직후에 2017년 대통령 선거 때는 70% 중반까지 올라와 갖고 다른 세대보다 그닥 낮지 않았어요. 2020년까지도 높았는데 갑자기 양당에 실망해 갖고 좀 부동화돼 있기 때문에 20, 30대 투표율을 제가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20, 30대 표심이 어디를 갈지 궁금하긴 해요. 왜냐하면 이대남 특히 20, 30대가 지금 붕 떠 있다라는 기사들이 좀 꽤 있어가지고 예. 어느 쪽으로도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 뭐 이런 기사들이 있어서 그거 좀 보죠. 총선 이후 시나리오. 여당부터 볼까요? 야당부터 볼까요? 여당부터 볼까요? 여당도 총선 이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관계. 사실 뭐 썩 원활하지 않다라는 게 이제 현재까지는 뭐 그런 언론의 평가들이 있던데 이후 어떻게 될 거로 보세요? 이기든 지든 이제 윤 대통령을 레임덕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겨도 이제 그거는 이제 지면은 당연히 레임덕일 거고 뭐 지면은 뭐 그것도 너무 참패를 당하면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사실상 국민으로부터 정책으로 탄핵당했다 이 정도 평가하면 180석 이상을 내주게 되면 그런 평가를 받을 거라고 봅니다. 탄핵 저지선에 갔든 안 갔든. 네. 그렇더라도 또 지고 나면 어차피 이 패배의 책임
그 1차적 책임은 대통령한테 있기 때문에 예. 대통령 책임이 있을 거고 승리하더라도 예. 그건 이제 한동훈 위원장 덕에 그나마 선방했다 이렇게 승리라는 거는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뭐 이긴다는 뜻보다는 예. 선방했다. 예. 뭐 이렇게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의 승리지 윤석열 대통령의 승리는 아닐 것이다. 예 그렇게 보이고 그럼 선거 어떻게- 기간 예. 중에도 예. 대통령이 어쨌든 그 이종섭 이슈 네. 그다음에 또 의대 증원 문제 이런 얘기도 계속 좀 불필요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후보들도 다 지금 상당히 그 홍보물에도 거의 윤 대통령을 쓰지 않을 정도가 됐기 때문에 예. 대통령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 예. 당과의 관계에서도 이제 그전처럼 예. 이렇게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거고 당에 대한 영향력이 급격히 떨어질 거고 당에서는 뭐 패배하면 뭐 출당 요구, 탈당 요구도 있을 정말요? 예,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좀 보고 3년이나 남았는데 임기가? 임기 3년 예. 하여튼 뭐 좀 뭐 패배하면 예. 대통령은 뭐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거라고 좀 보고요. 예. 그나마 이제 민주당의 원내 그 과반을 저지하는 예. 정도의 선방을 하면 예.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사이에서 그래도 당 쪽에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 쪽에 힘을 실어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이 현실을 인정하고 예. 그걸 잘 협력 관계로 가져가면 그래도 좀 그런 대로 원활하게 두 사람 관계가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대통령 못 받아들이면요. 그 상황. 그러면 뭐 대통령이 점점 더 어려지겠죠. 그래요? 예. 그럼 내전입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는 이제 일반적인 예측을 벗어나 있으니까 그 일반적인 예측이라는 건 선거 기간 중에도 예. 설마 대통령이 이렇게 할까 예. 지난 전당대 때도 그렇고 그런 예. 것이 사실 선거 기간 중에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 예. 그건 제가 예측을 못 하겠어요. 근데 그래요? 어쨌든 중요한 건 예. 여당은 이기든 지든 대통령의 영향력은 이제 급속히 그 떨어질 거다. 그리고 뭐 패배하면 예. 더 그럴 것이고 예. 승리하더라도 예. 당 중심으로 당이 이제 이번에도 뭐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 민심이다가 아니라 민심이 당심이고 당심 예. 윤심이다 예. 이렇게 하겠다고 다들 얘기를 했고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음 다가오는 지방선거 대선 다 질 거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요구가 굉장히 강하겠죠. 아니 근데 이제 대표님 대통령 임기가 1년 정도 남았고 막 MB 막판에도 그랬으니까 그러면 모르겠는데 아직 3년 반도 안 지고 3년 남았잖아요. 그리고 아직 대통령이 사정기관을 다 쥐고 있는 인사권과 집행권을 가진 대통령의 대통령인데. 힘은 민심에서 나온다고 봐요. 지지율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예. 그 힘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요? 뭐 거대 야당이 만일에 있고 예. 그런 속에서 대통령의 응원군이 별로 없고 예. 이번 그 지난 2년 동안 그 상황을 이렇게 만든 데에 당의 불만 예. 또 보수 언론의 불만 예. 어딜 봐도 이렇게 그 우군이 그닥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그 예. 총선 전후로 영향력은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 보입니다. 자 야당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재명 야당은 이제 그 만약 이 정도 이겼다. 그러면 그냥 대선까지 탄탄대로? 이제 그 이제 사법 리스크가 이제 있는 건데 그걸 별개로 하면 그걸 별개로 하면? 이재명 대표는 뭐 정치적으로도 예. 엄청난 승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이재명 대표 체제로 똘똘 뭉쳐서 선거 치를 거라고 보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물론 이제 저희랑 일부 분열 토론에서도. 그러니까 똘똘 뭉쳐서 치를 가능성이 5%고 비대위 전환이 한 35%고 60%는 어쨌든 분열한다. 분열을 했지만 예. 많은 분들이 나갔지만 예. 가능성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된 거지만 실제로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분들을 상당 정도 그 친명으로 후보를 교체했잖아요. 예. 그러고도 그 큰 승리를 얻었다면 이재명 당으로 만드는데 한 발 더 다가간 거다. 다만, 다만. 제가 계속 얘기지만 대통령이나 야당 대표가 되면 자기 당을 만들고 싶은 유혹은 늘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에 윤석열 당 만들고 싶었고 네. 근데 그건 전 실패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이재명 당 만들었는데 어느 정도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네. 대체적으로 대주주가 만들거나 대통령이 만들지 않으면 다 실패했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도 아니고 네. 대주주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그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대표가 지금 PK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PK라고 하는 지역은
이재명 대표의 손길이 거의 안 닿는 곳이에요. 거기 왜냐하면 있는 후보군들이 다 노무현 때부터 행정만 맞아요. 했던 그런 거의 경쟁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들어오고 그래서 사실은 원심력이 작동하는 거죠. 당장도 제가 보면 조국 혁신당이 몇 석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막판에 그거는 원내 과반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리고 원내 그렇죠. 과반이 안 되면 그건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에게 캐스팅 보트가 넘어가는 거고 이번에 승리를 하면 조국 대표가 정책으로 비사법적 명예회복에 성공했다 하는 순간 대통령 지지율이 확 올라갈 거예요. 대통령 지지율. 그러니까 대선 후보 지지율이 확 대선 후보 지지율. 그럼 대선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면 누구께 떨어지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 제로섬 게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그런 또 것이 지역적으로는 그리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 지원 유세를 나섰고 조국 그 대표는 당을 만들었고 김부겸 총리도 선대위에 들어갔고 임종석 실장도 공천 배제되고도 선거운동 돕고 박용진 의원도 그러는 것은 두 가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어차피 사법 리스크를 다 극복하기 어렵고 그러면 이 당은 다음에 정권 찾아오려면 이 당은 이제 그 친문 정당으로 다시 그 가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그 분열하지 않고 또 선거에 개입하고 선거에 일조하고 그렇게 가는데 그 얘기는 친문 세력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때문에 우리에게 한 번에도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그 얘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거기다 새로운 미래까지 넣어서 이걸 새로운 미래까지 넣은 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정말 발끈하겠죠. 그런 것이 양측의 확실히 전략적 구상도 다르고 이 지금 민주당을 바라보는 시선도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향후의 갈등 요소가 또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짧게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등판과 선거 지원은 민주당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친문 세력에 대한 지원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저는 뭐 그런 뜻이고 지분이 있다. 우리가 상징적으로 다음에 한다는 뜻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등장은 또 보수층의 결집을 또 불러오기 때문에 선거 전략상 꼭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펠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